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반일 감정의 덫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 이제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 죽음 옛날에는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철이라고 했던 회사죠.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고심에서 신일철 죽음은 여씨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런 이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에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건 2005년부터입니다. 이후 이제 13년 8개월 동안 숱한 파문을 일으킨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법적인 이제 근거라는 게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법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번 재판에 이번 판결로 인한 파문은 사실 이번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일 두 나라의 외교, 역사, 경제, 안보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이제 당장 우선 이제 일본 판결로 앞으로 줄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진행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에 파악한 이제 징용 피해자의 경우는 15만 명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이분들이 이제 또 생존자나 유가족이 돌아가신 분들 외에도 이제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법리적으로는. 실제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국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은 이제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바닥부터 뒤엎는 판결이라고 그렇고 한국 대사를 일본에 가 있는 한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를 했죠. 좀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외교 전쟁까지 불사할 대사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결국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제라는 거죠. 청구권 협정도 부정했다 한국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사실은 어렵게 쌓아온 한일 관계가 무너지고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법적인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한일 관계나 식민지 시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제징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교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인 노무 동원이 시작된 것은 1939년 9월 그리고 징용이 시작된 것은 1944년 9월입니다. 어떤 경우에나 1945년 4월 결까지는 우리 일본에 건너가서 일한 조선인들이 임금 등 제반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쌀도 공짜로 뺏어갔다. 사람들 강제로 잡아가지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쌀도 돈 주고 사갖고 이 노동자들도 데려가서 돈을 주고 일을 시켰어요.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아니 쌀을 공짜로 뺏어갔으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일했던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급여 면에서도 일본인 노동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게 사실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원 초기에는 물론 가서 일할 초기에는 임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일본인하고 한국 조선인이라서 차별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노동 숙련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임금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뭐 일본어 능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을 테니까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이 지나면은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급여 차이도 없었다는 게 이 전반적인 그 시각입니다. 노동자들이 그 급여 받아가지고 저금한 것은 계약기간 되기 2년이니까 2년 마친 뒤에 정상적으로 찾아서 썼습니다. 조선으로 송금도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종전 직후에는 우리 그 조선인들이 서둘러서 귀국을 하면서 그 정산하지 못한 돈이 남아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그게 처음에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이제 마치 또 강제징용 그러는데, 이게 강제란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 사실 조선 이 청년들에게 일본은 사실은 일본 현지로 가는 건 하나의 로망에 가까웠어요. 목숨을 건 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에 가는 게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허락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밀항하는 경우도 많았고, 밀항을 알선해 주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였다는 그거 확신합니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 그러면 상당히 엄격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실 일본 정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조선에서 노동력들이 많이 건너면 자기 나라 그 노동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아무래도 싼 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기가 쉬우니까. 이런 노동 조건 하락, 그리고 사회적 여러 불안 요소, 이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부분의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에 넘어가려도 일본 정부에서 막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밀항을 이렇게 돌아다니던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금은검색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은 검거해가지고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로 생각해보면 뭐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난민 신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 많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불법 체류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해서 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제징용이라고 하냐 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 간 우리 조선인들이 엄청난 중노동 그리고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증언도 많습니다. 이런 군함도라는 영화가 마치 엄청나게 그런 잔인한 노동을 한 것처럼 무엇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탄광 등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중노동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탄광에서 일하는데 속끝에 물 안 묻히고 무슨 서류 작업하는 그런 일하고 같겠어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탄광에서 일한 분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일한 사람 분들보다 노동 조건이 나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단적으로 1980년에 사북 사태 일어난 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일제시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훨씬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탄광 노동자들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전시 중에 홋카이도 미쓰비시의 테이네 광업소라는 데서 징용해서 자원에서 일을 했다는 최기호씨라는 분의 증언도 있습니다. 당시 광부를 1000명 모집을 했는데 7000명이 신청을 해서 경쟁을 했다고 그래요. 채용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뻐했고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아주 환호작약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테이네 광업소에 취업한 뒤에도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자유롭게 삿포로, 홋카이도니까 삿포로 시내 가서 쇼핑도 하고 뱃놀이까지 즐겼다고 이제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도 영화가 증언한 묘사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사실 처음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뒤에는 받은 돈을 징용한 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준 것이 1975년 피동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일본에 별도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가 지급한 돈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이 경제협력자금으로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그리고 차관 2억 달러 속에 이 돈이 다 들어있다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이 당시에 계약의 어떤 기본 전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이 1975년에 이번 징용자들에게 돈을 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일본에게 돈을 더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원래 일본에게서 받은 돈을 징용자들에게 주지 않고 경제개발 자원으로 사용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좀 문제가 되기는 했죠. 하지만 이건 또 일본 측 책임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이제 그 확실한 것은 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에게 일본인 기업들이 그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는 거. 박정희 정부도 배상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징용되어 가지고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부상을 입은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신원을 접수받아서 또 유로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 원. 1975년 당시 정부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는 1인당 연 80만 원씩 의료지원금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 번 노동한 것에 대해서 급여를 3번씩 받는다 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소송에 다시 이겨가지고 또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같은 노동에 대해서 4번째 돈을 받는다.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우리가 보상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잘못된 그 협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역지사지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청구할 금액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황당한 소리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한국에 와 있던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재산은 그냥 미 군정청에 한마디로 전부 몰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에게 불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국제법적으로는 굉장히 그 근거가 없는 조치였습니다. 물론 전범들에게는 전쟁 배상금 받아내는 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닌 민간인이나 기업들에게 그 가진 재산을 아무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명령 한마디로 전부 몰수하는 것은 이건 그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집과 공장 그리고 거의 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재산 그냥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빼놓고는 다 한국에 두고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거죠. 사실 그분들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자기 그 어떤 일생에서 중요한 기간을 한국에 와서 일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미 군정의 명령 한마디로 모두 몰수한 거. 이거 좀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겨두고 간 재산이 그 미군 추정으로는 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이영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한 53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종전으로 재산상 손해를 본 일본인 개개인들이 당연하게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이걸 한국으로부터 이제 반환을 받으려고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원래 승전국으로서 배상금으로 청구하려고 했던 대일 배상 요구 총액이 314억엔 여기 뭐 현물 반환은 이제 제외하는 건데 이거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게 한일 협정 당시에 환율로 환산하면 1억 달러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3억 달러 무상 그리고 2억 달러 저리 차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받으려고 했던 돈이 1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미 군정 계산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재산이 60억 달러라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좀 우리가 좀 손해를 본 게 맞는 건지 만일 우리가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하다. 그래서 일본에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일본도 그 미군이 몰수해가지고 한국에 나눠준 그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조선인의 강제징용에 의한 개인의 손실이나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인들이 한국 내 재산 몰수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해 줄 금액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수십 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그 일본은 지금까지 그 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 60억 달러 한국에 조선에 놓고 간 돈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청구권 협정의 제3조에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 한일 이제 국교 정상화 다시 청구권 협정에서 이 당시에 그냥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 달러 외에는 서로 양국 간에 더 이상 주고받고 더 달라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딱 멋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방 취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해서 이제 딱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자체가 이제 무효화된 거거든요. 그거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 그러게 되면은 일본 역시 법적으로는 종전 당시에 자신들이 한국에 두고 간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제 일어난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거 사실 한일 관계가 좀 미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적어도 해방 이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포함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양국 간에서 아픈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앙금도 많이 쌓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두 나라가 상호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로 관계 개선을 해왔거든요. 이거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양국 간에 서로 양국의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물입니다. 옛날 과거 정부들 우리가 욕 많이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온 거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과 민주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들 누구도 달성하기 못했던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던 것도, 이런 어려운 과제를 달성했던 것도 사실 미국 그리고 일본인 이 두 나라와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안부 문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좌파 세력이 반일 감정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면서 지금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일 감정 부추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얼싸덜싸 그냥 일본 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게 반일 감정 막 부추겨가지고 제일 이익을 보는 게 누구냐? 저기 북쪽에 있는 김씨조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국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반일 감정 무슨 여러 가지 부추기는 것이 북한과 중국에 나는 영향력도 상당히 작용도 있지 않냐는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종북, 이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덮어버리고 맞불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반일 감정에 기반한 친일파 공격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북한 김씨조선과 그리고 중국,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 시절은 1945년에 끝났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한국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방입니다. 그런데 김씨조선과 중국은 그 이후에 무려 3년간이나 직접 피를 흘리며 싸운 적국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았어요. 정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나오면 한 이야기가 꺼낸 게 식민지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이거 세어봤더니 1960년대부터 일본의 천황, 총리, 장관 이렇게까지 한국에 공식 사과한 것이 무려 35차례입니다. 35차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그래요. 아니 그 진정성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볼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사람이 사과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기분 나쁘지만 사과하는 건 그럼 사과를 인정 안 할 거예요? 도대체 사과에 담긴 진정성을 왜 측정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건 좀 사실 반일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과한 뒤에 다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 민주국가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권에 따라서 또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오면은 옛날에 예?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민주국가에서 그들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 간 계약인 청구권 협정을 손바닥 뒤집은 게 한국인데 그런 한국보다는 일본의 태도가 훨씬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한국이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한 우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보다 훨씬 중요한 우방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 김씨조선의 위협,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구할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옆에 있는 우방 일본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게 김영삼이죠. 김영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권 기간 중에 잘난 척하면서 일본 버르장머리를 거치겠다고 그랬죠. 그때 뭐 일본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심히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오히려 버르장머리를 거친 것은 일본이 그 김영삼 버르장머리를 거쳤죠. IMF 때.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좀 정신 차리고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일본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도와줄 능력과 또 그럴 만한 의지도 충분한 이웃을 적으로 돌리지 못해서 환장을 하는지 정말 정신병적인 현상 아닌지 그거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좀 어제 재판은 그냥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재판 결과가 한국에 미칠 이 파장과 악영향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측면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